시청자분들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나 양적 측면에서 수요를 끌어올린 거는 확실하게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인 건데요.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생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욕주가 앞으로 1년 동안 신규 데이터 센터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우리 주는 데이터 센터 더 이상 짓게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이 입법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위성으로 일정 기간마다 얘네들이 찍어가지고 건물을 어디까지 지었다. 그 다음에 발전기는 들어왔다. 냉각시설 들어왔다. 요거를 스케줄링을 계속 찾아줍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된 게 아직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해외 IB들이 반도체 사이클 끝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들 기업이 망하겠어요? 짓던 공사를 중단하는 건 망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린 뭘 봐야 하느냐, 선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데가 이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절반만 짓겠다, 아니면 이제는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겠죠. 주식이라는 거는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런 논의 자체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여길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AI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쁜 것만 있냐? 저는 AI의 궁극의 목표,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대표님께도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뭔가 시장이 일단은 떨어질 준비를 하거나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굳이 이유를 가져오는 느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AI 시대 기회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100% 확실한 건 항상 없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나쁠 때는 나쁜 뉴스만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 SNS, 우리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오를 때 너무 낙관론이 팽배했다면 또 지금은 너무 과도한 비관론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걱정할 요인이 없는 건 아니죠. 원래 주식시장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항상 혼재돼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도 좋은 점과 나쁜 점,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시청자분들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욕값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지금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가격 측면에서나 양적 측면에서 수요를 끌어올린 거는 확실하게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인 건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뭘로 시작해서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생겨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지금 11월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인허가가 급증한 게 언젠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25년 7월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때쯤부터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실제로 그 GE 버노바의 발전, 가스터빈 발전의 주문이 신규 수주가 많이 증가한 것도 이때쯤부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때문이었나라고 찾아보니까 미국의 AI 액션 플랜이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내가 저거를 정말 열심히 봤어야 되는구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발표를 뭘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여가지고 사실 저도 이때 당시엔 이걸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국회 도서관의 국가 전략 포털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다 정리를 깔끔하게 그때 이미 다 해놨던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AI를 무조건 해야 되고 미국이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고 이거는 국가의 전략 산업이고 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서 뭘 하느냐?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미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환경 규제,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이 직후에 이제 주마다 AI 데이터 센터 우리 주로 오세요라고 오히려 이제 데려가려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쟁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딱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선거가 다가오면서 어제 이제 엊그저께 나온 얘기가 뉴욕주가 앞으로 1년 동안 신규 데이터 센터 대형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아보면 여러 주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그러니까 AI 액션 플랜이 나오고 나서 행동 강령으로 다 완화해주겠다라는 스탠스가 주마다 정치인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는 데이터 센터 더 이상 못 짓게 해주겠어요. 못 짓게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이 입법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 표 대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좀 중요해 보인다. 그때까지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최종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때 당시에 그럼 왜 이런 AI 액션 플랜을 가동하고 ESG 같은 거 얘기하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고 환경 문제 생겨도 일단 가겠다라고 했느냐? 결국에는 미국, 중국의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바로 이 AI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AI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기관들이 다 차이가 좀 있어서 기관마다 좀 차이는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잘 보는 사이트에서 요걸 보여주더라고요. 중국의 모델이 지금 미국 모델을 거의 7개월 간격을 두고 추격하고 있다. 기울기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네요. 미국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도 이 이후에 또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국 중국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미국이 6개월만 신규로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궁극에 가서는 중국이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에서 미국이 갑자기 이걸 다 중단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제일 걱정이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짓다가 말거나 수요 떨어질까 봐. 네, 이제 더 이상 안 사줄까 봐 그리고 비싸게 안 사줄까 봐 이거 걱정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더 큰 오더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변수는 있지만 왜 남아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얼마나 큰지 일단 보시면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의 최대 규모는 H100 기준으로 80만 장이 채 안 되게 들어가 있어요. 80만 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게 한 20만 장 아니었나요? 그걸로 생각하면 단일 데이터 센터가 지금 80만 장 가까이 돌리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력 용량으로 보면은 지금 엔트로픽과 아마존이 하고 있는 최대 규모가 1기가와트가 넘는 거니까 원자력 발전 1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코스트로 보면은 30 빌리언이 넘어가니까 45조 원, 그러니까 50조 원 이상짜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이렇게 큰데 가동 중인 것도 이렇게 큰데 요게 건설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오픈 AI가 얼마를 투입했냐, 그러니까 스타게이트의 반도체 실제 돌아가고 있는 게 얼마냐라는 걸 보면 100만 장을 투입할 프로젝트예요. 한 개의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컴퓨팅 용량은 절반만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머지를 채우면 채웠지 짓다가 말고 반도체를 안 사주고 이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를 봤더니 지금 가동 중인 거는 1기가와트 좀 넘는 게 제일 큰 거지만 짓고 있는 이제 삽이라도 푼 이 프로젝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가와트가 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일 최대 규모로 보는 거는 2.7기가와트예요.
원전 2개로도 모자라는 거죠. 이런 사이즈들을 지금 짓고 있는데 요거를 각각을 이 에포크 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지금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마음 아프시면은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저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각 대형 프로젝트들의 진행률을 확인해 줍니다. 일정 기간마다 얘네들이 인공위성을 찍어가지고 건물을 어디까지 지었다. 그다음에 발전기는 들어왔다. 냉각시설 들어왔다. 요거를 스케줄링을 계속 찾아줍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이 2기가와트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반도체 투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린 뭘 봐야 하느냐. 선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데가 이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절반만 짓겠다. 아니면 이제는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된 게 아직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해외 IB들이 반도체 사이클 끝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들 기업이 망하겠어요? 아마존 우리 진짜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3년 안에 망하는 게 아니면 짓던 공사를 중단하는 건 망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IT 로드 기준으로 10기가와트가 제일 큰 동그라미예요. 이 노란색 제일 큰 게 10기가와트짜리니까 대한민국 전체 용량이 지금 상업용이 2기가와트거든요. 우리나라의 5배 되는 게 이 동그라미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작은 게 아니에요. 다 이 초록색 이 중간 동그라미가 1기가와트니까 이게 원전 하나 사이즈인 거거든요. 이미 미국에는 많은데도 이렇게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캔슬된다. 이런 노이즈가 나와도 저는 아직은 소음에 불과하다. 정책적으로 미국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가 올라가고 좋을 때는 계획이 많아요, 많아요 이 얘기만 하다가 지금 이제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또 올라갔는데 그런 와중에 안 좋은 노이즈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주가 많으니까요. 이건 어때요, 대표님? 그러니까 주가 많고 계획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제 정치적 노이즈로 좀 이렇게 그 멈춰 있거나 그럴 수 있지만 괜찮다, 버틸 수 있다 이런 건데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그게 주가가 반영이 된 거니 어차피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계획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계획이 더 늘어날 상방은 많이 열려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신규 계획이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충분해요. 이 중에서 일부만 가도 우리한테는 지금 반도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합니다. 그 이미 얘기를 수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거다. 네, 이미 충분하다는 걸 지금 골드만삭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더하기 한 건 아니라서 몇백 개 프로젝트를 다 더해서 한 건 저도 아니니까 제가 100% 확신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골드만이 되는데 했다는데 좀 믿어주시죠. 예. 뭐 저보다 뛰어난 골드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왔는데요. 네네. 요 페이지를 봐주시면은 골드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진한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오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거를 봐야 될 정도로 기울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28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네. 골드만삭스가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그러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뭐 다 감안하고 천천히 가는 거 다 감안해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27년에는 더 가속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숫자로 설명드리자면 24년에 신규로 준공된 게 6.4기가와트였어요. 25년에 8.5가 되면서 6.4가 8.5가 되면 30%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요것만으로 이미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25년보다 26년에는 13.6기가와트. 그러니까 24년에 준공된 거에 2배가 올해 준공되는 거죠.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모자랍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27년은 어떠냐? 내년에는 36.3기가와트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아주 비관적으로 봐서 절반밖에 못했어요. 라고 얘기해도 18기가와트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많이 필요한 거는
팩트라고도 그러네요.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게다가 만약에 이게 27년에 18기가와트밖에 못해요. 그러면 또 뭘 봐야겠어요? 이걸 발주한 애들이 망했나를 봐야겠죠.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지연된 것들이 28년에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이번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낙관적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뭘 보고 있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요 중에서 지연되고 취소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이클 끝나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캐펙스 투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면요. 이제 요걸 보면서 사람들이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6년에 빅테크의 캐펙스는 765억 달러. 7,650억 달러죠. 7,650억 달러인데 내년에 1조 달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컴퓨팅. 결국에는 이 컴퓨터라고 돼 있는 게 반도체를 사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는 두 가지죠. 이 돈을 다 맞출 만큼 돈을 언제 벌 건데 1조 달러를 넘게 쓰겠다고? 미쳤네. 이거는 중간에 끊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불안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가격으로 계속 산다고? 뭔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차트처럼 절반만 가도 우리는 충분히 24, 5, 6, 7 수급은 계속 타이트해지는 그림이 28년까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정돼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반도체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게다가 물론 이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추정인데 이분도 저보다 뛰어나다고 일단 믿자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라루빈 아직 쓰지도 않는데 루빈 울트라까지 가면 갈수록 GPU, CPU, 메모리 용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CPU, GPU 다 많이 필요하고 HBM 더 많이 필요해요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외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걱정은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언제 돈 벌 거야 라는 걸 걱정하는 거고 네. 요 걱정은 언제 가봐야 아냐. 지금 AI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빅텍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28, 9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대체 뭐를 해야 이 돈을 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거기까지 잘 못 가요. 네. 그런데 뭐 산업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율주행도 할 거고 피지컬 AI도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하는 시점은 28년, 29년일 거다라고 구루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 당분간 투자는 그래서 더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파산하더라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거 멈출까요? 절대 멈출 리가 없다고 생각되시잖아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고 오픈 AI와 클로드 만약에 재무적으로 오픈 AI가 힘들어진다면 그 회사를 없애버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오히려 애플이 살 수도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헐값에 주워올 수도 있다. 그게 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훨씬 자연스러운 네, 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경쟁은 포기하지 않고 갈 거다. 근데 이제 제가 긍정적인 걸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시간 배분을 하면서 또 위험한 것도 좀 알려드려야 네. 되잖아요. 네, 좋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저는 빅텍들만 회사채 유증하고 회사채 발행하는 것까지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직 걱정할 만한 신용 등급도 아니에요. 이건 뭐 대한민국보다 더 걱정할 게 없는 그런 회사들이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사모 자금과 자산운용사들,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지어놓으면 빅텍이 임대를 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대체 투자의 자산운용사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2년 동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주가를 보면 또 주가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들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원래는 자산운용사들 대체 투자를 하는 블랙스톤, 아폴로, 브룩필드
이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대체 투자의 1등은 뭐냐면 무조건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였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가 지금 미국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재택근무도 아직도 하고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피스 투자를 지금 줄여가고 있는 와중에 오피스 비중을 줄이니까 어딘가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제로 이 데이터 센터가 부동산 관점에서 너무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건설에도 오래 하기도 했지만 한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PF 똑같은 구조로 SPV라는 스페셜 퍼포즈 비이클을 만들어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자본금조차도 투자를 모집하고 또 대출을 사모 대출로 메꿔서 지으면 누군가가 쓸 거야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없죠.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망하면 투자자가 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리먼 사태 같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행이 빌려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은행이 빌려주면 은행이 망하겠는데 지금 이거는 사모 자금으로 연기금과 각종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게 이제 얘네들이 지을 때 투자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고 짓는 과정에서 계속 대출을 더 늘려야 되니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누가 쓸 건지가 경쟁이 붙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들은 중간에 높은 금리에서 뭔가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센티멘트를 악화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앞에 제가 긍정적인 걸 더 강조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고 이 자금이 여기 그럼 왜 들어갔느냐? 커지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잔고를 보다가 사실은 우리 이제 수주 산업의 특징인데 네. 아까 골맨삭스가 보여준 이 캐펙스가 결국은 저는 수주 잔고랑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우리 옛날에 조선이나 건설도 갖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고 미래가 밝을 거야를 많이 땡겨서 사람도 뽑고 캐파를 늘렸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은 캐파가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미안한데 지금까지 지었던 거 안 하고 우리 원래 뭐 고도화 설비 지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연기할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기 있었던 빅테크의 캐펙스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능성이 뭐 제로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100과 0은 없다라고 그럼요. 저는 그 이론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은 항상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특정 모델이 너무 앞서가서 AI 모델 자체가 시장 점유율을 한 명이 갑자기 키우는 경우 이게 최대 리스크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팽팽하게 경쟁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이클이고 하나의 모델이 너무 압도적이 돼버리면 이거는 경쟁이 어느 순간 끝날 수 있다. 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도체 주문 측면에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아직은 주문이 다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테크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반도체만 바뀌는 게 아니고 냉각 기술이나 발전이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설계 사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같이 최적화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설계할 때. 그런데 특히나 이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누가 쓸지를 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부터 하냐면 GE 버노바의 가스터빈까지는 발주를 줘요. 인허가 일단 받으면 이것까지는 일단 오더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29년까지 지금 오더가 다 막혀 있으니까 30년에라도 받으려면 이거부터 넣고 롱리드 봐요. 아이템부터 넣는다는 얘기죠. 먼저 넣는 거죠. 네. 리드 타임이 긴 거부터. 그런데 반도체는 그 정도로 빨리 주문을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줘봐야 빨리 넣으면은 옛날 걸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7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렇게 기가와트 단위로 짓는 거일수록 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고 임박해서 발주를 넣지 지금 이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이제 막 땅 파고 있고 이런 단계에서는 발주를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단되거나 스케일이 다운되는 거, 규모가 축소되는 거, 요거의 반도체는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게 저게 이미 다 오더가 나왔다라고 반도체를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건설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가 비용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네. 아직 발주 안 했잖아. 그러면 초기에 썬크 코스트가 적잖아요. 네. 땅만 파고 했으니까.
이걸로 해서 끝.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리스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LTA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코어이브 이슈가 어제 문제가 됐던 게 맞아요. LTA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그 코어이브가 갑자기 가격 하단을 뭐 걱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생긴 거거든요. 가격적 측면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너무 중요하고 중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 가장 큰 주가 어디냐면 텍사스거든요. 그죠. 데이터 센터를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게 텍사스인데 현재 돌리고 있는 건 버지니아지만 짓고 있는 건 텍사스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에 약간 스탠스를 바꾸는 멘트를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혜택을 주면서 텍사스로 다 와라. 모든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관련해서 세금도 감면해 줄게라고 했던 텍사스 주지사가 선거가 다가오는데 주민들 민심이 약간 요동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럼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오염이나 민원 처리하는 것들이 비용을 결국에는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왔던 방식은 지역 주민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까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물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수도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리하는 비용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 부담금을 물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 더 이제 과징금을 먹인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변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사모대출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이야기하기 앞서서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제 뭔가 돈을 끌어오는 게 사실은 회사채. 이것도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 계속 발행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어때 보이세요?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른 기업이 타격을 받겠죠. 이런 거죠. 저랑 한 의원님이랑 싸우는데 한 의원님이 힘이 훨씬 세요. 한 의원님한테 힘이 붙을 요즘 거 힘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요즘. 그러면 저는 더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지금 C등급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안 그래도 올라갔는데 요구 수익률은 더 높아질 거고 굳이 저걸 왜 사야 돼? 아마존, 구글 회사채만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자금 시장이 한쪽으로 더 쏠리게 되는 게 지금 최대 위험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가 제일 취약해지느냐? 네. 바로 블루아울 같은 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대출 시장에서 조금 작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사모펀드 이런 데가 당연히 자금이 신규로 안 들어오겠죠. 너네 더 불안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2분기를 보니까요. 모든 자산운용사에서 오크트리, 하워드 막스가 그래도 대단하셔. 하워드 막스가 오크트리만 이거 좀 줄어들었어요. 환매가. 보니까 하워드 막스의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수십 년 했고 우리는 프로야. 니네가 왜 우리를 걱정해? 근데 시장에 내가 보니까 걱정할 만한 애들이 있긴 있더라. 이렇게 말했더니 오크트리만 환매가 줄어들었고 다른 운용사 상품에 대해서는 전부 환매 요청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가 회사채를 많이 발행함으로써 타격을 받는 건 빅테크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C등급에 투자하거나 B등급에 투자한 사모대출 시장이 네. 앞으로도 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걱정하고 있고요. 요거를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가 약간 꼬아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폴로랑 블랙스톤이 LLM을 위해서 새로운 LLM 모델을 만들었다. 아주 말장난을 했군요. 랜딩 모델을 만들었다. 얘네들이 사모 대출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파이낸싱 하는 거를 공격적으로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엔트로픽의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 자금 조달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쪽으로 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취약한 쪽에서 돈이 나갈 수 있다. 그게 밑에 있는 애들을 건들면서 블루아울 같은 데를 얘기할 텐데 블루아울이 메타랑도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전반의 우려로 건드는 요인이 굉장히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C등급에 투자한 사모대출 시장이 무너지면서 뭔가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줄이 큰 돈을 요구하는 데가 어딘가 생겼어요.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면 나머지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이때 취약한 애들이 무너지겠죠.
그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시장에서 노이즈가 될 거다. 근데 네. 저는 그게 시장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노이즈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그러는 와중에 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이제 철학적인 논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틴 울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칼럼니스트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쓴 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AI 혁명을 반드시 매니징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릴까 봐 지금 걱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특히 지금 미국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실제로 이 걱정을 합니다. 로봇이 피지컬 AI까지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사람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시점이 28년, 29년이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투자는 여전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소득 전체 그로스 소득으로 소득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 소득 안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게 1980년대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AI가 일자리를 파괴하게 되면 소수의 슈퍼스타만 돈을 벌고 정말 천재 과학자라던가 뭐 연예인이라던가 소수의 슈퍼스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걸 얘기를 세금으로 걷자는 얘기가 있죠. 왕창.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좀 뺐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도 이 기사에도 그렇고 AI를 쭉 추적하다 보면 관련 논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뭐 유니버설 베이직 그렇죠. 인컴을 도입하느냐 아니면 뭐 세금으로 하느냐 뭐 아니면 최소한 AI 사용권이라도 똑같이 주느냐 별의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시장 경제에 시장 중심의 주주 자본주의로 살아왔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런 논의 자체도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여길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그러면 다 나쁜 것만 있냐? 저는 AI의 궁극의 목표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I 산업이 발전하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가? 저희 한 8분여 정도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제가 빨리 하느라고 막 되게 넘어가고 느껴져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AI 산업이 발전하면 다음으로 좋아지는 산업이 어디냐? 저는 바이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AI 액션 플랜 작년 7월에 나온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줄줄이 주정부들이 따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액션 플랜인데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 원래 보고서는 첫 장이랑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해요. 맞아요. 거기에 모든 걸 담아요. 마지막 장이 바로 요겁니다. Invest in Biosecur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만 보시면 AI는 리미틀리스 포텐셜이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거다. 그래서 이 시장을 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멈추면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지만 코로나도 약간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누가 일부러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AI가 발전하면 실제로 아주 치명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요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서 이거 한참 돌아다녔던.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인간이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 중에 끝판왕의 욕망은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AI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푸틴이 이제 인간의 장기가 계속 이식될 수 있다면서요. 오래 살수록 뭐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푸틴이 하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일각에서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하던데요. 요 얘기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대화했다가 나간 거죠. 근데 요 얘기를 이렇게 장난치듯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은 그냥 뭐 담담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들은 얘기 사람들은 와 푸틴과 시진핑은 150세까지 집권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많이 회자가 됐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이 리서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좀 글자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AI가 발전하는 게 당신의 삶에 기뻐요? 아니면 걱정이 커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절반 정도가 이미 지금 절반 넘어가기 시작했다는데 걱정이 커지고 있대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익사이팅해요. 난 AI 시대가 기다려져. 인데 그 비율이 미국이 가장 낮아요. 공포감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의외로 지금 코리아가 제일 밑에 있어서 전 좀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AI는 뭐 그렇게 나는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돼요라고 얘기하고 있나? 아니면은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나? 근데 익사이팅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요 중에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인도보다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별로 AI 공포감이 없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AI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나? 사람들이 AI를 보는 시각이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AI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어떤 거는 AI가 이거 하는 거는 선 넘는 거야. 이런 영역을 보는 건데요. AI가 하는 게 당연해는 당연히 첫 번째가 날씨 예측입니다. 기상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AI가 잘하지. 정밀도가 높아지잖아. 요즘 일기예보 좀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가 네. 파이낸셜 크라임을 잡는 거고 세 번째도 이게 거짓행위를 잡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범죄를 잡는 거예요. 이건 참 좋네요. 범죄를 잡아내는데 AI 쓰는 거 너무 당연하지. 더 많이 잡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신약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더스트리를 통틀어서 제일 AI를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는 게 바로 이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족 중에 아픈 분들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약이 나오기를, 치료제가 나오기를 얼마나 두 손 모아 빕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국가적으로도 하고 싶다. 바이오까지 가겠다. 그걸 시진핑, 푸틴도 동의했다. 그럼 모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인터뷰한 이 설문조사 결과도 AI에 대한 거부감이 신약에 가장 없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제 놀랍진 않지만 제일 이제 인간이 해야 된다. 건들지 마라 AI가. 그게 어디냐면 하나가 종교고 하나가 내가 누구 사귈지 누구랑 결혼할지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네네. 이런 얘기도 지금 심각한 와중에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이오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AI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이 선거를 전후로 해서 매우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미국의 중간 선거요? 네. 미국의 중간 선거 하반기에 계속 이 얘기들이 깊어질 것 같고 뭐 유럽에서는 이미 먼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포모를 좀 누르기 위해 저도 누르기 위해서 이걸 좀 읽었는데 어떤 경우도 저는 100%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 골드만삭스 리포트 읽었을 때는 와 반도체 뭐 전 재산 몰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상에 그렇게 100%라는 건 없거든요. 반대 얘기도 들어야죠. 그래서 본 책이 바로 이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자가 좀 중요한데 이 두 명이 20년 넘게 AI 산업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서도 개발자로 근무했던 분이고요. AI의 위험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AI가 결국에는 초지능을 만들 것이다. 이미 그런 위험이 생기고 있는데 이들이 확신하는 예측은 결국에는 인간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지능은 우리가 맹수를 퇴출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을 만들면 우리를 퇴출시킬 위험이 정말 없다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건축가를 나와서 대학교 때 건축 설계를 하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에서 멀리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해봐.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바이러스고 우리가 만드는 게 다 쓰레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 초지능이 지금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모자라요. 근데 이 저자는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초진행이 에너지가 정말 모자란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는 뭐든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을 다 없애면 에너지가 남네. 다 태워버리면 되잖아. 라는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소설에 불과하면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겠죠. 그런데 마침 이거는 어젯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네. 요 기사에 의하면은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요. 엔트로픽이 글로벌하게 AI 개발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이미 AI가 셀프 임프루먼트, 스스로 자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이 투입하지 않은 것까지도 얘가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의 석학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AI한테 막 질문하면 얘가 왜 거짓말해요? 얘는 나를 만족시키겠다, 답을 주겠다라는 목적에 충실한 거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든 저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AI를 나쁜 목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사실 주식 투자하는 우리한테는 반갑지 않은 논의이고 하지만 인간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논의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하반기에 생겼다. 요걸 좀 보자. 산업적으로 봤을 때에는 빅테크 돈 걱정 이런 거는 세상 제일 부자를 왜 걱정합니까? 이런 걱정이 본질적인 걱정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